미국 중간 선거는 바이든 정부의 중간 평가지만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기존 정부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혹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선거에 주목했나 봅니다. 미 선거에 맞춰서 도발을 또 재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선거 결과에서 하원은 좀 공화당이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원은 팽팽하다. 결과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신 승리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예상한 것보다 민주당이 대단히 선전을 했습니다. 미국 선거 역사상으로 보면 100여 년 동안 중간 선거 중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그런 의석수를 유지한 것은 딱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 9.11 사태 2001년 같이 국가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대공황 아니면은 96년도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때의 굉장한 경제 호황 이런 굉장히 유별난 그런 정치 경제 상황이 있을 때 집권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경제가 좋지 않았고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40년 만에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하원에서도 비록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겠지만 그 의석 차가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한 57석에서 58석이 아니라 30석 안팎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고 상원에서는 현재 48대 48, 원래 50대 50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동의를 유지한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결과라 그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뭐 결선 투표 얘기까지 하면 한 달 걸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론은 금방 나오는 거죠. 근데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후보가 전체 투표의 50% 이상을 득표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합니다. 12월 6일이죠. 그래서 한 달 후에 결선 투표가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있다면은 최종 선거 결과 집계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지금 48대 48인데 조지아주하고 네바다주가 지금 초경합이기 때문에 네. 아직 공식적인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아리조나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는 51대 49로 오히려 상원에서 한 석을 추가하는 그런 승리.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지아를 잃고 조지아에서 승리하고 네바다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서 50대 50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것도 민주당으로는 나쁘지 않죠. 네. 그다음에 최악의 결과가 49대 51.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두 석을 더 가지는 그런 구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선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간 평가에서는 무조건 경제에 대한 뜻밖입니다. 실패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잘한 겁니까? 경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다. 그걸 좀 기다려 봐야겠는데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한 게 2021년 1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53%의 지지율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50% 밑으로 내려간 것이 21년 8월, 9월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가 잘못되면서 이제 추락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락한 것이 이번 여름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해서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고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40% 밑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그것을 선거를 한 달 앞두고는 43%까지 회복을 한 상태에서 중간권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11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당이 더 믿음직하냐 이런 질문에
공화당이 한테 더 믿음이 간다가 48%,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가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화두가 된 건 맞아요. 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아직도 민주당 쪽에 호의적인 투표 행태를 했는가?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측의 대안이 명확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믿업지 않고 비판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화당 측에서 믿음직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에 공화당이 생각보다 더 큰 승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번에 졌지만 잘 싸웠다. 그 의미는 남은 2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동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계속 갈 동력은 충분히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중간선거에서 숫자상으로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승리를 선언했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원에서는 민주당한테 대패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오히려 의석수를 추가했고 주지사도 7석이나 더 공화당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했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 네. 아마 재선에 나오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는 이번에 사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중간 선거가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냐 아니면 트럼프라는 존재가 또 나타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존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난 2020년의 대선 결과가 조작되었다. 이것을 옹호하는 공화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소위 트럼프주의를 신봉하고 그거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적극 지원을 했는데 소위 그 오은영 박사가 은영 매직을 뿌리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매직을 뿌렸죠. 하지만 그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오늘은 아주 멋진 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공화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멋진 밤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후보들이 낙선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상원의원 선거에서 뉴햄프셔주의 돈 볼듀, 그다음에 콜로라도주의 조 오데이,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 마법의 의사라고 하는 오즈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원 선거에서 트럼프가 꼭 집어서 지원했던 후보들이 낙선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했어요. JP 밴스 후보가 승리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 밴스 후보가 공식적으로 개표 결과가 확인되고 승리 연설을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했는데 트럼프는 쏙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 매직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 않다는 지금 자각이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반면에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로서 압도적인 표차로 20%로 재선에 성공한 론 디산티스가 아무래도 앞으로 공화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매직이 사라졌다. 그 의미는 앞으로 대선에 또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옹립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2024년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적 이단화가 성공했던 것은 새로운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예전같이 공화당의 이런 조직에 의지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제는 공화당을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과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연시 다음 대선 후보로 옹립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오늘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이거 역시도 중간 선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그 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는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이 우리에게 더 주목하겠지는
북한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천동설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 살리기, 거기에 민주당을 믿느냐 공화당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북한 도발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승리를 졌지만 잘 싸운 이른바 약간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끝났다면 대북 정책의 변화도 없을 수 있겠네요. 없을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정책 아니면 북한 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중요한 위협임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위협은 아닙니다. 안보 상황에서도요. 두 번째는 더 시급한 이제 경제 살리기에 비한다면은 외교 안보 정책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더 뒤로 밀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선거에 충분한 국정 운영의 그 추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에서 신속하게 이탈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민심을 달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더 강조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북 정책도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예. 북한은 북한 중심으로 좀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봐준다면 결과적으로 핵실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보 당국이 4월부터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것 같이 경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서둘러서 마련할 그런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IRA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 자체가 하원이 압도적인 승리면 모르겠지만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공화당 측에서 이번 중간 선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몇 가지 사실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의회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를 중간 선거 이후에 조준은 하고 있고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겠지만 그 조준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겠다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증세를 하느냐, 작은 정부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대폭 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압력에 따라서 민주당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정에 찬성을 해야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정의 차원에서 국산 전기차, 미국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전기자동차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건 멀리 돌아가는 정치적 프로세스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